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심리학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회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행동과 동기와 인식에 대한 연구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그 개인의 독특한 또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과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서의 상호관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은 개인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사회학은 또 이 환경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좀 더 사회학이 좀 더 구조적인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심리학이 개인적인 것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사회심리학은 이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 저는 일종의 교량이라고 보는데 이것의 연결고리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바로 개인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현상을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심리학은 이 문화적인 차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마치 그 서구에서 개발된 사회심리학적인 이론, 개념들이 모든 사회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이주가 활발해지고 또 문화 간에 있어서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과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문화심리학 또는 비교문화심리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사회심리학은 이러한 그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문화들 간에 다양하게 어떠한 그 차이를 보이는 그런 현상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개인과 사회 두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 사회심리학에서 주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 시점에서 저는 또 이 사회심리학의 하나의 가치, 유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회심리학은 개인을 보다 성찰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사회심리학에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주관에서만이 아니라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을 하고 또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럴 때 마치 우리가 자기가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회심리학은 개인을 보다 성찰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회심리학은 한 개인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를 보다 더 긍정적이고 또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와 정말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뭐 굉장히 아주 일상적으로 뭐 갈등도 하고
또 불화도 심지어는 깨지기도 하죠. 그 관계가. 그런데 이제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 바로 개인과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또 많은 유익한 개념들,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심리학은 사회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좀 더 상당히 좀 그 근거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이제 사회학에서도 사회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죠. 바로 이제 사회심리학이 바로 그와 같은 보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사회심리학에 대한 좀 더 학술적인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정의한 것이 저는 가장 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주 정확한 개념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인식, 동기, 발달,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는 다시 개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정의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찍이 알죠. 그걸 사회학에서는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 의해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를 겪고 이제 청소년이 돼서 학교에 가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회화를 겪고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직장에서의 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를 겪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어서 정말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또 노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또 사회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으로까지 사회화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마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사회가 모든 인간을 구조화하는데 어떻게 사회가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회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심리학이 다른 사회학의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조직론이라든지 계층론이라든지 그런 것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개인을 하나의 에이전시로 보는, 변화의 주체로 보는 이런 것이 사회심리학의 저는 강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바뀌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은 개인이 바뀌기 때문에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설명이냐 하면 우리가 세대 얘기를 했었죠. 세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 출생해서 동일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하나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에 출생해서 80년대에 사회의 주역이 되었고 이제 2022년이 돼서 은퇴를 해 가고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아주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죠. 근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상대적으로 행복, 또 자기 실현, 또는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를 지금 와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형성된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바꿀 수가 없지만 동일한 사람을 새롭게 바꿀 수는 없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그들은 사회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 변화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뀌니까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서의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1908년에 두 명의 사회심리학자가 각각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윌리엄 맥두걸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심리학자가 1908년에 이제 사회심리학, 소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는 이 사회심리학을 좀 더 이 개인에 더 초점을 둔 그러한 학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선천적인 하나의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능과 같은 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포심을 갖는 거, 혐오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의 진화 과정에서 체득하고 이것이 이제 세대를 거쳐서 계승되는 하나의 본능적인 하나의 경향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감 또는 매력과 같은 개념에서 왜 사람들은 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랜 진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체득한 하나의 선천적인 경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반면 에드워드 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회 심리학자는 보다 더 사회적인 힘에 더 초점을 두었어요. 이것이 하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하나의 선천적인 경향이라기보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하나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패션, 유행과 같은 거죠. 왜 어느 시대에는 그 롱팬츠가 유행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숏팬츠가 되고 그 유행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이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너는 계획이 있구나 하는 이 문구가 뭐 사방에서 다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선천적인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하나의 문제 상황을 잘 캐치하기 때문에 그 유행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경계하는 공포스러운 말이죠. 근데 그 확진자도 무섭지만 또 하나의 종류가 확진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집안에서만 계속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살이 확실하게 찐 그런 사람을 확진자라고 부르고, 확진자의 동선이 지금 또 인터넷상에서 떠들고 있어요. 소파에서 식탁에서 냉장고, 침대, 다시 또 소파로 가는 이런 확진자들의 동선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던데, 바로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잘 캐치해 주니까 유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본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로스는 바로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현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회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사회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에밀 듀르켐이 말했던 이 개념에 굉장히 기초하고 있죠. 결국은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현상 그 자체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일단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영향력이 돼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사회학적인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학적인 사실로 들 수 있는 게 외모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어로는 또 루키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경향이 좀 유달리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살펴본다면 기상캐스터를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기상캐스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젊고 예쁘고 아주 뭐 몸매가 날씬한 여성들이 또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의상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정말 시선을 일기예보에 두어야 될지 기상캐스터에 두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태가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 기상캐스터를 보면 우리처럼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남성도 있고 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또 외모가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상캐스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일률적이죠. 그게 저는 바로 외모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하나의 저는 그걸 우리가 마스터 스테이터스라고 불러요. 마스터 스테이터스. 하나의 지배적인 지위죠.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의 지위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일 수도 있고 동양인일 수도 있고 중산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중에서 하나의 지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마스터 스테이터스라고 불러요. 미국과 같이 여전히 인종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게 어느 인종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또는 동양인이냐. 그래서 흑인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흑인이라고 하는 지위로 인해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마스터 스테이터스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외모가 그와 같은 역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것이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오랜 좀 역사와 전통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신원서판 해서 제일 먼저 신이 나오죠. 그 사람의 외모, 말, 글쓰기 판단하는 이것이 이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체면을 중시 여기는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에서 여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성형 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또 취미로 여기고 또 제가 하는 사회 심리나 또 국제 이주나 다문화 연구를 할 때 사진을 연구와 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다니면서 관심이 가는 그런 것을 찍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가다가 벽에 걸려 있는 광고판을 봤어요. 이게 화장품 광고인데 왕후라고 하는 브랜드의 화장품 광고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자의 피부는 권력이다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서
외모주의, 특히 여성에 있어서 외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 강남구의 논현동 신사역에서 또 이러한 BK 성형외과라고 하는 아주 종합 성형외과의 광고판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찍고 한국사회학회에서 한때 사진전을 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성형천국, 코스메틱 패러다이스라고 마치 시네마 천국처럼 그런 제목으로 그 광고판을 사회 심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외모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고비용과 고위험의 성형수술을 감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성형에 대한 폭발적인 욕구는 BK 성형외과와 같은 종합 성형수술병원을 낳았다.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병원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 층에서 접수하고 계속 한 층씩 올라가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하고 입원하는 순서를 밟는다. 한국의 성형 문화는 남들과 달라지기보다 오히려 닮아지려는 집단 규범의 동조로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성형 수술은 남들과 달라지기보다 오히려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닮아지려고 하는 하나의 집단 규범의 동조의 강한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바로 유별나게 한국에서 이것이 강한 것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